안녕하세요. 조현성입니다. 호연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무래도 또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남의 말들이 잘 들려요. 그러니까 출산을 앞뒀다고 하면은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도현 씨 입장에서는 뭐 시부모님, 제 입장에서는 뭐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리고 먼저 아기를 낳았던 친구들도, 뭐 직장 선배들도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인스타 같은 거 피드에 올리면은 그러니까 그 피드만 보시고 그러니까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을까봐 또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프롬프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이거 질문하기에 앞서서 보현 씨는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인가요, 아닌가요? 저희는 둘 다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다 기뚱으로 듣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생각보다 어. 둘 다 주관이 너무 세가지고, 참고는 하되, 그렇게 막 휩쓸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그럼 오늘 프롬프트를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그럼 화면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네.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 조언해주는 남의 말들이 많은데 이것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부부끼리 토론하고 싶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해야 할까? 오늘 프롬프트는 이겁니다. 보내볼까요? 네. 보냅니다. 요즘 생각을 좀 깊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GPT가. 일단 앞에 거를 한번 읽어보죠. 출산을 앞두고 주변에서 쏟아지는 조언이나 경험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부가 함께 얘기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조언은 귀하게 들을 만한 것도 있지만 너무 많아지면 혼란스러워지기 쉬우니까요. 서로의 생각과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맞춰두는 것만으로도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래는 부부가 함께 논의를 해볼 만한 주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왔는데, 이거 지금 스크롤 보니까 질문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또 다음에는 지금 몇 시죠? 지금 오후 2시인데 또 저녁 못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2개? 많으면 3개 정도? 골라서. 일단 먼저 2개를 골라서 해보고. 오늘은 네. 참고로 1월 5일, 지금 네. 1시 40분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날짜가. 다음부터는 달력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보여. 1월 5일. 아무튼 지금 스크롤 보니까 개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보지 말고 개수부터 볼까요? 정해보자. 개수부터 쫙 내린다 스크롤. 쫙. 8개 나왔네. 와, 8개를 다 얘기를 하면은 진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다시 그럼 일단 위로 올려볼게요. 일단 나누고 싶은 주제 하나씩 정해보자. 대주제 기준으로 갈까? 응. 첫 번째가 남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 원치 않은 조언에 대한 태도, 전문가 의견, 주변 지인의 의견. 이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이건 별로 땡기진 않아요. 나도. 왜냐면 거의 안 받아들이는. 출산, 육아 가치관과 철학 정확. 예를 들어 자율성을 중시할 것인가? 이건 괜찮다. 그치. 그리고 일이랑 육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주제일 것 같아요. 2번은 무조건 확정? 양가 부모, 친척과 도움받을 범위 성급기. 이것도 괜찮다. 감정과 스트레스 관리. 오빠가 스트레스 좀 잘 받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취약자입니다. 완전 취약자. 육체적, 정신적 변화 공유하기. 임신, 출산 과정에서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래, 이것도 괜찮다. 괜찮네. 일단 이거 후보. 경제적 계획과 우선순위. 이거는 어제 한 거랑 어제 어떻게 보면 한 거고, 이건 꽤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왔어요. 작년부터도. 실제 육아 과정 시뮬레이션. 이거는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이미 너무 2주밖에 안 남아서. 부부만의 시간 확보하기. 이것도 우리가 하려다가 못했던 주제긴 하다. 부부관계 저거는 유지 주제를 전략. 따로 할까? 사실 이 부부관계 유지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영상 업로드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관계 유지 전략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그 시발점이에요. 트리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막상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는 주제가 6개였는데 6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했었는데 마지막에 저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 못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긴 한데 이거는 따로 뭔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일단 해야 될 거는 제일 당기는 것은 8번은 뭐였어? 서로의 우선순위, 선호도 재확인. 근데 이거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러면 아까 2번, 4번? 2번이랑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번. 혹시 모르니까 7번도 빼놓을까? 7번 땡겨? 혹시 시간이 남으면. 자, 2번, 4번, 7번이 골라졌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출산, 육아, 가치관과 철학 정학이야. 자율성을 중시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규칙과 훈육을 강조할 것인가 등의 철학을 나누어 보면 외부 조언을 걸러내는 기준이 생깁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주제가 남의 말을 꼭 들어야 할까 이거였잖아요. 그 대주제가. 근데 이런 거를 우리끼리 미리 정해두면은 그런데 막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가치관이나 철학을 정해보자 이거죠.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애기 1살인데 이제 뭐 12개월 지났으면은 요즘 애들은 바로 어린이집 보내야 돼요. 왜 어린이집 안 보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보현 씨 뭐라고 할 거야?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안 보내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지금 계획 없어? 언제 보낼 건지 혹시 상상 안 하고 있니? 저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어렴풋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저는 한 12개월 좀 넘어가면은 보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주변을 봤을 때 먼저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동생도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데 뭐 욕심에는 2살, 3살까지 케어를 하다가 좀 자랐을 때 보내고 싶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아기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어린이집 가서 TV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어린이집 가서 뭐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거를 미리부터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키우다 보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제가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어린이집 보내는데 요즘 애들은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 보내시면 안 돼요. 저기 대형 있잖아요, 대형.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로만 보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면.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싶은 개념? 거구나. 영어 유치원. 지금 안 배우면 놓쳐요. 이런 유혹들이 참 많긴 하죠. 애들 대학 가서 말 못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막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서는 저도 아직 명확히 세워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또 아기가 원할지 안 원할지도 모르고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원하는데 못 보내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안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오빠는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교육이라는 거를 어렸을 때는 집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뭐 당근 같은 것도 잘 활성화돼 있어서 교구 같은 거 구입하기도 이제 편해졌고, 뭐 유데미라든지 뭐 패스트 캠퍼스라든지 이런 데서 최근 거의 5년? 굉장히 꽤 오래된 시간 동안 이미 더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럼 오빠는 좀 약간 그런 기간에 보내는 것보다는 집에서 최대한 교육을 해주고 싶다. 네. 근데 그 만약에 아기가 난 친구들 만나고 싶어 보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친구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계속 집에서만 케어를 해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엄마 아빠랑 못 떨어지는 아기가 될 수도 있잖아. 아, 그렇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한 12개월 지나면은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린이집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카도 보니까 거의 다 뭐 말도 잘 알아듣고 이게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분위기도 다 파악할 줄 알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애기가. 저는 그렇게 빨리 잘할 줄 몰랐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집에서만 이제 지내게 되면은 나중엔 진짜 엄마 아빠랑 못 떨어지는 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정할까? 지금? 한 살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한 살이라는 거는 12개월이 지났을 시점? 그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낸다.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럼 18개월? 18개월? 그치, 12개월 때는 아직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니까 좀 그렇고. 근데 이거는 애기 성향에 따라서도 또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애기가 막 낯을 엄청 가리는 애기야. 그러면은 좀 더 그런 걸 길러주기 위해서 빨리 보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적응도 잘하고 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가 없는 아기다. 이러면은 또 우리가 더 데리고 있다가 보내도 되는 거고 그 애기 성향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남의 말을 들어야 할까?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남의 말을 좀 듣게 되지 않을까? 아니지. 이렇게 정해주는 거지. 그 시기를 정한다기보다 그 시기를 정해놓고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남의 말을 듣고 그거에 맞춰서 애기를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애기의 성향을 보고 결정을 하자. 이게 우리의 가치관인 거지.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나온 예시가 일 육아 분담 방식이었어요. 누가 주 양육을 맡을 것인지, 출산 후 복직 시기나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현 씨는 개인 사업자고 저는 직장인이고 그리고 이제 휴직을 시작하게 되는 상태인 거고요. 1년 휴직을 냈습니다. 1년. 그래서 아마 1년 동안은 주 양육을 제가 한번 맡아볼 계획이 있지만은 어젠가 그제 이제 처제 부부랑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를 많이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뭐 남편들은 뭐 1년이나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주 양육을 엄마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엄마를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예 1년 휴직을 하고 같이 육아를 하다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처제가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척추가 휘었. 약간 협착증처럼 아기를 이제 출산하고 어쨌든 엄마들은 몸이 많이 약해지잖아요. 뼈도 그렇고. 근데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아기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허리가 지금 한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막 잘 걷기도 힘들어 할 정도로 허리가 많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거 보면서도 생각했어요. 아, 어쨌든 회복하는 동안에는 아빠한테 많이 안고 있게 해야겠다. 당연히 육체적인 거는 내가 좀 도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걱정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잠. 다른 것들은 이제 잘 참는 성격인데 잠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졸린 거를 못 네. 참는다기보다 잠을 부족하게 자는 거를 못 참아요. 좀 충분하게 자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부족하게 자면은 그게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밤잠이 되게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늦게 자요. 막 3시, 4시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오빠는 좀 일찍까지는 아니면 저보다는 항상 일찍 자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그럼 차라리 새벽에 케어하는 걸 내가 하겠다. 그러고 제가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니까 그러면 오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어떻냐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하긴 했었거든요. 그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보현 씨 역시 잠을 제대로 자야지 건강해지는 건데 계속 그렇게 건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지. 두 번째는 일단 그 육아는 아이템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자제품 찾아보는 건 되게 좋아해요. 블로그에도 다 남길 만큼 했었는데 이상하게 육아용품에 관심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출산이 이제 2주 남은 지금 시점에도 거의 보현 씨가 검색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빠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빠 수첩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가 뭐 육아 관련한 모든 정보나 뭐 사야 되는 제품들이나 이런 거 다 찾아본다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아, 근데 그거는 그 카테고리 만들어 놓은 거는 아기가 태어나서 진행을 하려고 일단 카테고리만 만들어 둔 거였는데 일단 내가 나를 느끼기에 평소에 나라면 지금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엄청 딥하게 찾아보고 보현 씨를 쫄라서 어제 데리고 나가서 뭘 사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액션은 안 일어났다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거를 아기가 태어나면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이대로 가면은 나의 관심이 지금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는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보면 되지. 그러고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아기를 안아준다거나 뭐 육체적으로 엄마가 하기 힘든 것들을 아빠가 해주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 양육자는 일단 저로 가는 걸로. 가능하면 주 양육자는 아빠로. 자,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까 이제 그 GPT가 답변했던 내용 중에서 네 번째 얘기였어요. 감정과 스트레스 관리. 첫 번째 예시가 육체적, 정신적 변화 공유하기라고 해서 임신, 출산 과정에서 아내뿐 아니라 남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네. 서로의 몸과 마음 상태, 스트레스 지수 등을 솔직히 털어놓고 도울 방법을 얘기해보면 좋습니다. 이거 먼저 대화하시죠. 그런 게 있어? 나한테 말하지 못한 부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받은 게 있어? 근데 사실 아직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 뭐 육아용품을 나는 그 애기용품을 조금 정돈된 방에서 놓고 그런 거를 너무 내가 준비 안 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게 최근에 받았던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지.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출산을 하고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지내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원래 저희가 쓰던 이제 가끔 놀러 가면 쓰던 방이 있는데 그 방은 그냥 작은 방이에요. 침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동생네 부부는 이사를 갈 거고 지금 안방을 쓰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방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잠깐 시기가 겹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금 얘기를 오빠가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 저희가 원래 쓰던 그 작은 방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오빠는 뭔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공간을 좀 깨끗하게 다 청소도 하고 정돈도 하고 뭐 그렇게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특히나 오빠는 좀 성격이 완전 극 J 성향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어쨌든 자기 생각대로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뭔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나 봐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이제 모든 그 상황이 걸쳐져 있는 거다 보니까 저도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오빠한테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 저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전 그게 되게 서운했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인데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막 불만일까에 대해서 좀 서운했는데 이제 오빠 성향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 오빠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치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달라 해서 오빠도 지금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게 남편 도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나에 대해서 조금 집중한 것 같은데 보현 씨는 혹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싶은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편은 너무 부러워요.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내가 괴로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없는데 그냥 조금 걱정된다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철없게 들릴 수도 있어. 철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아기를 임신하면서부터 어쨌든 아기랑 저랑은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제 주 양육자를 오빠로 한다고 해도 뭐 제가 아기가 없을 때처럼 자유롭게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런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서 결혼하고 나서도 보통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뭐 혼자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게 많이 이제 줄어드는데 저는 그런 변화 하나 없이 그냥 저 혼자일 때 결혼하기 전처럼 자유롭게 막 다녔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많이 가고 뭐 혼자서 지금 혹시 이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가 집에서 애기 보고 난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관리할게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너가 아기를 봐라 난 나가서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뭐 제가 또 친구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제가 느끼는 행복도가 좀 큰 편인데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된다 정도지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고 괴롭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다면 관리가 될 수 있게 내가 최대한 밖에 많이 내보내주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딱 남겨놔야겠네. 그리고 이거의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서로를 격려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극심할 땐 어떻게 신호를 보낼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격려하고 지원해 줄지 미리 이야기해두면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좋다. 일단 나를 격려해 주려면 돈을 줘야 돼. 이건 농담이고 근데 진짜 같기도 해. 왜냐면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이어가지고 그게 해결되면 오빠는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걱정이 늘 많아서 근데 이거 아무래도 가장이 이었다 보니까 지금 가장은 보현 씨지만은 아니 그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애기랑 보현 씨가 뭘 못한다고 하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해결되면 오빠는 많은 게 좀 편해질 것 같고. 그리고 내 통장에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있으면은 내가 평소에 안도감을 갖고 살았는데 저희 통장에 서로 들어있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니 오빠 마음속에 불안이가 살고 있거든요. 불안이가 늘 살고 있어가지고 그건 인정. 아니면 일단
안 쓸 테니까 통장에라도 돈을 좀 넣어놔도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이 아, 정도는 그럼 가지고 있구나. 이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보현 씨는? 아니 근데 이거 극심할 때 극심할 때 신호를 신호 어떻게 어떻게 보낼 보낼지. 건지. 근데 오빠는 신호를 딱히 보내지 않아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인지가 되지. 그게 표정에서 다 드러나가지고 표정이나 상태나 분위기나 그 공기 딱히 신호를 안 보내줘서 저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는 좀 둔한 편이어서 잘 몰랐는데 오래 겪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내 표정을 보고 보현 씨가 다 인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보현 씨의 뭘 보고 인지를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이거를 저희가 성향이 완전 반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못해서 속으로 썩나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빠는 말을 잘 못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조금 알아주길 바라는 편이고 저는 말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몰라준다에 대해서 별로 그런 서운함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좀 말을 하는 편.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오빠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편이어서 저는 적절하게 신호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지원해줄지는 아까 오빠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통장에 쓰지 않을 테니까 돈을 좀 넣어달라. 맨날 10만 원 언더의 그냥만 통장에 있으니까 이게 나 그래 직장 생활을 거의 15년을 한 것 같은데 돈이 왜 이렇게 없지라는 그 불안감이. 근데 보현 씨 통장에 수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항상 불안해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거랑 또 있잖아 오빠는 뭔가 그 혼자만의 시간을 꼭 확보를 해줘야 맞아. 되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대 중반까지도 못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 되게 리프레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혼자서 막 여행 다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20대 때. 그래서 혼자서 바다도 가고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가고 아무튼 혼자서 다니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예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연애를 했거든요. 2011년 11월 11일 날 되게 기념비적인 날이잖아요. 11년 11월 11일 다 일로 되는 날. 참고로 숫자 집착남이어가지고. 그때 제가 혼자 또 여행을 갔죠. 1위니까. 혼자 여행 갔다가 욕을 엄청 먹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현 씨한테. 내가? 언제? 그때 내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나도 기억나. 오빠 부산에 간 거 말하는 거지. 다비치. 지스타를 보러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지스타를 보고 밤에 이제 그 게임 관계자분들이 막 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비치가 파리파리 공연을 하고 있었어. 그 노래까지 들으니까 너무 신나고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보현 씨한테 전화를 했지. 근데 보현 씨가 나한테 불같이 화를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날 여행 혼자 가가지고 막 그럴 수 있냐고. 제가 그래서 11년 정확히 기억하는 그게 완전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11년 11월 11일부터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혼자 여행 한번 다녀오겠다고. 아니 저는 근데 기억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때린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 맞은 사람만 기억이 나요.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저는 당연히 이런 거였겠죠. 그러면 그때는 11년 11월 11일이면 저희가 2010년도부터 연애를 했으니까 연애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념적인 날에 혼자 여행을 갔다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 그냥 저는 그 정도 아마 뭐라고 해야 돼. 엄청 화낸. 아니 난 기억도 없는데? 근데 전 진짜 그렇게 막 심각하게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혼자 여행 갈 수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그 이후로 한 번도 여행을 안 갈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그래서 그 13년 정도를 혼자서 여행을 못 가다가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못 갔어. 그것 때문에 못 갔어. 대단하다. 작년에 제가 진짜 딱 40이 되는 기념으로 이번에는 한번 가고 싶다 너무 이야기를 사람이 해서 너무 그거다. 너무 섬세하다. 그래서 작년 1월에 2박 3일로 혼자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저는 가는 거 진짜 상관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이제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혼자 여행을 가 하고 좀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13년 동안 여행 안 간 줄은 전혀 몰랐네. 아무튼 혼자 있으면은 꽤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근데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 한 서너 시간? 그래서 이상하게 TV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 뭐 와이프가 나 처음 갔다 올게 하면은 남편들이 막 신나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 술 먹고 막 혼자서 막 뒹굴뒹굴 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공감이 많이 되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오빠 출근하고 혼자 있을 때 되게 좋거든. 너무하네. 나는 출근해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아까 뭐 오빠가 있다고 해서 불편한 건 아닌데 그 혼자 있을 때 그 편함이랑은 또 달라.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통장에도 오빠는 돈도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해주고 뭐 혼자만의 시간도 좀 주고 그다음에 나는 통장에 있는 돈도 쓸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고. 바라는 게 많네요. 나는 내가 알아서 좀 한다. 답답해 할 때 밖에 내보내주기. 그런 거 잘 음. 지원해주기. 잘 지원해줄게.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런 부분은 또 너무 고마운 부분인 게, 뭐 임신하기 전에도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는 물론이고, 뭐 여행 가고 하는 것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거에 대해서 너 결혼도 했는데 이렇게 여행 다녀도 되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진짜 그냥 저 혼자일 때처럼 편하게 잘 보내줬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결혼한 거 맞냐? 결혼한다 이렇게 다녀도 되냐 이런 말을 오히려 들었을 정도로. 근데 저는 그래서 이 결혼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부부간의 신뢰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많이 해요, 여행 가면. 거의 1시간 전화해서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서. 아무튼 이 정도 선에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세 가지를 뽑긴 했지만은 간단하게 해보자 그러면. 부부관계 유지 전략 이거 저는 사실 하긴 했던 거잖아요. 그럼 다음 주제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이거 하나만 딱 해가지고 한 편 찍자. 어때? 부부의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로. 오케이. 자,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고 나면은 부부만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그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부들도 많은 것 같아서 꼭 한 번은 다뤄보고 싶은 주제예요. 그러면 다음 프롬프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해졌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